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정말 폭우처럼 비가 쏟아졌고 네. 주간에도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쵸. 뭐 출근 자체를 포기해야만 할 만큼 네. 대중교통이나 뭐 차가 움직이기 힘든 분들도 꽤 많으셨나 보더라고요. 저도 오늘 출근길에 저 아침에 이제 네. SK 거기 이노베이션 가야 돼서 좀 빨리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하철이 네. 잠깐 안 됐다가 다시 됐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조금 잘못하면 늦을 뻔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이걸 이상기후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면서요? 이제는 약간 일상기후가 됐죠. 요즘 또 보면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전에는 장마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막 1차 우기, 2차 우기 이런 표현들도 막 나오고 있고 보면은 이제 약간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가 네. 점점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좀 유명했던 짤 중에 하나가 네. 기상청 욕할 수 없다. 왜요? 그 짤이 있는데 뭐냐 하면 네. 뭐예요? 엄청나게 맑은 하늘이 있는데 네. 한중간에만 딱 먹구름이 있고 거기만 비가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역별로 혹은 또 이제 그 지역 안에서도 이제 그 부분마다 호우가 내리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뭐 기상청 욕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기상청에 맞춘 적이 거의 없죠. 근데 그것도 그렇다 치고 이제 실제로 이 비 때문에 생업에 좀 지장 받으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 아니면 네. 실제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라이더 분들 그쵸. 이런 분들 물론 이제 라이더 배달의 민족은 요즘 원성이 좀 자자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 좀 안전하게 네. 다니시거나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뭐 이렇게 좀 위험할 때는 잠시 쉬었다 가시는 것도 네.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요 뉴스들 한번 살펴볼 텐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SK 이노베이션하고 SK ENS의 합병과 관련해서 네. 뭐참 많은 분들이 여러 궁금증을 갖고 계셔서 기자간담회를 오늘 갔다 오셨죠? 예, 오늘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갑자기 합병 이야기가 결정돼서 나왔고요. 네. 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긴급하게 기자들한테 이제 간담회를 참석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라고 했거든요. 네. 한 수백 개 매체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선착순이었기 때문에 정말 발빠르게 해서 갔는데 오늘 한 매체가 한 80여 개 정도 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기자들은 한 100명 이상이 왔었고 그랬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좀 띄워주시면은 네, 보시죠. 이게 지금 보시면 기자간담회라고 써 있는 부분 반대편이 이제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딱 기자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네. 한 80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취재 열기가 너무 강해서 사실 이거 이제 Q&A 할 때쯤에는 방송 카메라들이 좀 나와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좀 약간 마찰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만큼 지금 언론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지금 SK 이노베이션과 ENS의 합병을 지금 굉장히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합병 비율은 이제 1대 1.9로 이렇게 지금 합병 비율로 나눠졌고요. 네. SK 이노베이션이 1이고 ENS가 1.9가 되죠. 1.19. 네, 죄송합니다. 네. 1.19. 네, 1.19가 되면서 좀 이제 쉽게 생각하시기 위해서는 1.2라고 좀 그렇죠. 이해를 1.2 하시면 정도.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시장에서는 1대 2 혹은 이제 1대 1.5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1.19로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소액주주들 조금 네. 많이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합병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시가 기준으로 할 거냐 자산가치 기준으로 할 거냐라고 지금 많이들 하는데 사실 주주만 생각을 한다면 네. 자산가치 기준으로 하는 게 SK이노베이션 쪽에서는 훨씬 유리했습니다. 지금 자산가치가 거의 한 80조가 넘기 때문에 네.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합병 비율이 좀 많이 달라지죠. 1대 0.55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 쪽에 네. 완전히 유리하게 되기는 한데 SK ENS는 우리가 아직 이제 자산 가치 전체로 얘기하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네. 자산 가치를 우리가 시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니까 만약 네. 자산 가치를 그러니까 PBR 한 배,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그냥 풀로 딱 네. 책정한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한 24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네. 거고 그다음에 근데 현재 시가는 한 12만 원 정도다.
그리고 SK ENS는 자산 가치로 따져보면 지금 자산 가치로 따져보면 한 13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 과거에 누가 샀는데 네네. 그 누가 산 금액 보니까 그 29만 원이고. 29만 원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딱 4개 숫자로 한번 해볼까요? 24만 원, 12만 원, 13만 원, 29만 원. 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복잡할라나? 복잡합니다. 아 그래요? 그냥 이제 쉽게 가만히 생각하시면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박상규 사장이 굉장히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두 기업이 합쳐서 네. 이제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됐을 때 이노베이션 가치가 이 새로운 그 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네.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이노베이션 기준으로 할게요. 이노베이션을 기준을 해서 이노베이션이 100이다. 그러면은 ENS의 가치는 한 60 정도로 지금 봐준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양쪽에 이제 가치가 어떻게 이제 1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노베이션이 한 81조 원 정도 자산 가치가 되고 이제 ENS가 한 18조 원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작년 기준으로 한 1.8조 원 정도 했고요. ENS는 규모는 작은데 굉장히 알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3조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이 합치게 되면은 약 한 3조 원 정도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되고 기업 가치는 자산 가치는 이제 한 100조 원 정도 그렇죠. 된다고 합니다. 네. 자산 가치가 100조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민간 에너지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고요. 태평양까지 합쳐서요?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요. 민간 에너지 네. 국영 기업 빼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 9위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공룡급 오는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이 많았었는데 그게 그냥 뭐 칭찬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도 지금 굉장히 규모가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들 궁금하신 거는 사실 왜 합쳐? 음. 왜 합치냐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잘 해왔던 기업이고 ENS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시 말씀드렸지만 LNG라든지 도시가스 쪽에서 워낙 지금 높은 이익을 내면서 그런 잘 해오고 있던 기업이긴 한데 사실은 예전에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었어요. 네. 2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사실상 중간지주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에너지 쪽을 총괄하고 있는 회사고요. 근데 이제 에너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시는 석유화학 네. 쪽이 있고 또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 배터리, 전기 쪽이 있죠. 근데 가스도 역시나 ENS가 담당을 하고 있는 에너지 쪽이고 네. 또 이제 미래 에너지로 또 하나 이제 잡히고 있는 거는 수소 쪽이죠. ENS가 지금 수소 쪽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미국에 있는 플러그 파워에 투자를 한 점도 있고요. 또 이제 지금 그레이 수소 쪽에서는 ENS가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린 수소, 이제 블루 수소 쪽에도 지금 기술을 많이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총괄을 해서 토탈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지금 회사의 가치를 좀 높여보겠다라고 네네. 하는 게 SK 이노베이션의 어떻게 보면 강조했던 부분인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SK온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죠. 네. SK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시장에 대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됐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캐펙스 투자만 한 7, 8조 원 정도 지금 집행한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투자를 이만큼 늘려놨는데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고 있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는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네. 공급 계약을 맺을 때는 수주죠.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가 판매가 되면은 여기 배터리 기업이 배터리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아, 그 전까지는 그러면 배터리 공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터리를 공급이 되어서 전기차가 팔려야지만 네. 매출이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올해 SK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사실 많이 좋진 않습니다. 네. 그게 지금 계속 적자 행진을 하고 있고 2분기도 현재 지금 잠정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네. 뭐 증권사에서 추측하기로는 한 3천억 원에서 한 4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볼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캐즘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저는 캐즘을 싫어합니다. 사실 성장 둔화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네. 2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지금 전문가들마다 이야기가 다르긴 하지만 25년 후반기부터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SK온이 지금 현재 한 몇 분기 연속 적자를 낸다고 해서 포기를 할 거냐? 너무나도 큰 안 미래 되죠. 창업이잖아요. 네.
한 1년 정도 더 버티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그러면은 SK온의 모회사인 이노베이션 측에서 조금 더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라고 하면서 구조를 지금 새롭게 개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번 지금 SK그룹 지배구조 현황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ENS와 이제 이노베이션이 합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SK온이 어쨌든 자생력을 가지려면 현재로서는 조금 뭐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와 SK 엔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세 회사가 오늘 이제 합병을 하기로 지금 또 공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합병이 두 개가 되는 거죠. SK 이노베이션과 SK ENS가 합병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SK 온 자체도 지금 이제 트레이딩 인터내셔널과 엔텀과 합병을 합니다. 네. 이 세 회사가 왜 합병을 하느냐라고 하면 시너지가 어떤 시너지가 있냐면은 지금 SK 엔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탱크로리 네. 그 사업을 탱크로리가 아니라 탱크로리 맞죠? 맞아요. 탱크 사업이라고 네. 네,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탱크 사업을 하고 있고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니켈이라든지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광물에 관해서 이제 상사 역할 같은 그런 걸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광물 쪽에서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의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능력을 가지고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엔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함께 한다면은 SK온 쪽에서도 많이 사업적으로도 괜찮아지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두 회사가 사실은 굉장히 알짜 회사입니다. 네. SK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지난해 한 5,700억 원 정도 냈고요. 그리고 SK 엔텀도 탱크 사업을 하면서도 작년에 한 500억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되게 알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의 그런 이제 유동성을 조금 확보를 하면서 SK온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간은 그 숨통을 틔우면서 새로운 지금 사업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만 사실 조금 넘기면 내년부터는 조금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네. 요즘 지금 이제 결국에는 배터리 업체들이 어떤 회사에 수주를 하고 어떤 회사에 공급하는지가 중요해지는데 지금 뭐 올해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공급체였던 현대차라든지 또 이제 포드 쪽에 공급이 많이 지금 힘들었던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SK 그 현대차 그룹에서도 지금 공급량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포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신차들이 지금 한 2대, 3대씩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들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한 3만 유로 정도에서 지금 내외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판매량이 많이 늘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지금 이제 포드, 폭스바겐 쪽의 공급량이 앞으로 계속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긴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데 네. 사실 지금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노스볼트를 통해서 배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걸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못 만들고 있죠. 노스볼트가 지금 엄청 어려워요. BMW가 20억 유로치의 지금 배터리 공급 주문을 취소를 했고요. 폭스바겐이랑 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분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는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생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배터리 공급은 받아야 되고 현재 LG랑 SK 쪽이랑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SK 쪽에 조금 뭐 많이 좀 우호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많은 뭐라 그래 희망을 조금 네.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올해 조금 많이 버티고 내년까지만 버티면은 26년, 27년도부터는 SK온이 다시 조금 상승 곡선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배터리, 그러니까 유럽 최대 배터리가 노스볼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상 지금 공급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배터리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려운 건데. 어렵습니다. SK온이 그 헝가리 공장이랑 그리고 네. 이제 미국 조지아 공장 수율을 잡는데 네. 1년 넘게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수율을 잡는다는 거는 생산 공정을 모두 다 완료를 시켜놓고 그냥 자동차나 TV 라인이라면은 찍으면은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공정이 끝난 상태에서 네. 배터리는 이제 찍어보는 거죠. 찍어봤는데 분명히 내가 한국에서 있던 똑같은 라인을 가져왔고 똑같은 사람이 와서 세팅을 했는데 수율이 달라요? 안 나와요. 오. 수율이 안 나오는 거는 정말 배터리가 그만큼 화학적 요소가 크게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그 수율을 잡는 또 전문가가 업체마다 몇 명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몇 분이 계시고 SK온은 그게 예전에는 한두 분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공장을 지으면 그분들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율만 잡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SK온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 공장도 그렇고 다른 유럽 공장도 지금 현재 수율이 거의 다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수요가 많이 줄었죠. 네. 그게 지금 큰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시장에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내년 후반부터 한 후년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좀 버티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KKR이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이곳과의 지금 관계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이번 SK이노와 SKENS의 합병에 지금 마지막 남은 허들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KKR이 들고 있는 지분이 SKENS 지분의 10% 정도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가장 핵심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것이 그 그러니까 상환 전환 우선주를 KKR이 들고 있고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KKR은 분명히 이 상환 전환 우선주를 29만 원에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그 사실 그러면 KKR이 29만 원에 그걸 산 거니까 네. SKENS의 가치를 주당 29만 원으로 만약에 책정을 하게 되면 네. 사실 주주 입장에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그 SKENS 29만 원으로 네. SK이노베이션 막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SK이노베이션 12만 원어치 두 개 넘게 받을 수 있죠. 네. 2.4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KKR에 29만 원으로 같이 책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얘기 나온 거는 거의 한 SKENS 가치를 13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합병 비율을 지금 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KKR은 내 거 29만 원짜리 왜 13만 원에 합병을 해? 라고 하면서 반발할 것 같은데 그렇죠. 분명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뭐 박상규 대표라든지 뭐 지금 추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하기로는 아직까지는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크게 변수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쉽게 네. 말하면은 뭔가 지금 당근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던진다거나 이제 뭐 RCPS를 뭐 이렇게 그 상한 청구를 네네. 하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이게 청구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공개를 못 한다고 합니다, 사실. 네. 이게 공개를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진 않았는데, 오늘 모 매체에서는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SKENS 쪽에서 도시가스 사업권을 넘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ENS에서는 완전히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지금 알짜 사업 중에 하나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거를 넘기게 되면은 이번 합병 자체가 의미가? 별로 그렇죠. 무의미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또 당근을 줄지가 11월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두 회사가 합치면서 SK온만 지금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SK그룹이 나서는 거냐라고 그런 질문도 좀 있긴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미래 사업을 조금 준비해 가는 차원에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에너지 관련된 그런 좀 산발되어 있던 그런 사업을 하나로 모으면서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강조를 했고요. 제 생각에도 최근에 두산도 그랬지만 네. 이제 사업 부분별로 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합쳐 놓으면 좋기는 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잡음이 조금 있는 과정이고, 또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 네. 타이밍에 왜 하필 지금이냐? SK온이 힘들 때, 혹은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는 뭐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하필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조금은 괜찮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덱스 시간에 저희 권순희 취재팀장이 네. SK그룹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좀 해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네. 했었죠? 했었죠. 했었죠. 네. 그때 이제 그냥 되게 계략적으로 현재 SK그룹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네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것도 이제 다음 세대의 어떤 계속 투자를 위해서 지금 좀 낙후되어 있는 설비 투자도 계속 해야 되고 네.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지금 들어갈 돈이 많고 거기에다 그렇죠. SK 온도 시장 산업이 회복될 때까지 좀 버텨야 될 돈이 필요하고 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돈을 아주 잘 버는 곳에서도조차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구조를 좀 재편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커 있는 상태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그 명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 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네요.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그 총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총알 이야기 당연히 사실 맞죠. 맞는데 만약에 SK온이 정말로 총알만 생각을 했다면은 기존에 나왔던 네. SK 엠무브랑 뭐 합병을 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이 있었을 겁니다. 엠모브도 돈 잘 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막 SK 온무분이 SK 뭐 무브 온이니 약간 뭐 이상한 그런 이제 이야기까지 막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네. 이제 SK 온 쪽에서도 SK 그룹 자체적으로도 지금 어쨌든 합칠 때 뭔가 단순히 그냥 재무적인 이유로만 합칠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지금 강구를 했다고 합니다. 시나리오가 네. 한 열 몇 가지가 있었대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시나리오 상에서 봤을 때 그 단순히 재무적인 부분만 본 게 아니라 사업 그리고 이제 주주들도 좀 달려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하면서 이제 모두가 조금은 제일 적게 손해 볼 수 있는 방안 그걸 지금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해볼까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된 그러니까 원전, 그러니까 체코원전 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오전에 좀 자세하게 전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전해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저는 오늘 이 뉴스가 있고 나서 장이 개장이 됐잖아요. 네. 참 이게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일단 원전의 잭팟이 터진 것은 긍정의 요소이긴 한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었던 캐시카우 가운데 하나인 두산 밥캣을 뺏어서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게 넘기는 네. 사업구조 재편을 좀 진행하고 있는 그렇죠. 단계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전 잭팟이라는 호재가 있고 거버넌스라는 악재가 있는데 그럼 시장 반응은 호재에 반응할까 악재에 반응할까 그게 좀 저는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제가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는 일단 뉴스의 호재가 반영이 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쭉 내려서 내려가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거버넌스의 어떤 불확실성에 조금 더 투자자들은 무게를 실은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일단 들긴 들었습니다. 그 거버넌스 관련돼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두산이 기존에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을 들고 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두산 밥캣의 지분을 46%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들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36% 정도 들고 있었으니까 36에 42% 하면은 두산 밥캣의 그 연결 기준 지분율은 한 1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두산 밥캣이 매년 배당하는 거의 1,600억 원 정도의 이 배당금의 12% 정도를 이제 두산이 가져가게 되는 건데 네. 요거를 두산 로보틱스에게 두산 밥캣을 넘긴다는 거죠. 그쵸. 근데 두산 로보틱스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의 100% 자회사가 되면 네. 그럼 두산 로보틱스 이 100% 자회사가 되면 두산이 들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만큼 지분만큼의 1,600억 배당의 그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산이 모두 다 들고 가게 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네. 주식회사 두산 입장에서는 그 아름다운 것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그건 주식회사 입장이고 그렇죠.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그럼 어떻게 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에게는 사실 두산 밥캣이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변경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거버넌스만 생각하면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고 네. 그리고 뭐 원전 잭팟을 생각해 보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네. 일단 시장 반응은 아니죠 전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부정적이다에 일단 반응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은 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거 금액입니다. 1,000억 원. 기관이 1,000억 원 정도 팔았고요. 네. 외국인도 1,100억 원 정도 팔았고 개인만이 2,100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워낙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 팔고기 때문에 뭐 외국인 기관이 팔면 당연히 개인이 사는 건데 개인만 샀네요. 외국인들이 거버넌스를 좀 네. 눈여겨본 건가 개인들은 이제 뉴스를 눈여겨본 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좀 약간은 좀 까리한 네. 그런 매수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많이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죠,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의 매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네. 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저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딱 띄워주셨던 네. 그 차트를 보면서 네.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푹 됐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누가 똑똑했던 건지. 네. 왜냐면 우리가 그 안 그래도 어제 언더스탠딩이었었나요? 그 제목에 참 인상 깊었던 게 네. 밸류업 하랬더니 밸류다운 했던 밸류다운. 그런 네. 제목도 참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그룹 차원에서 보면은 긍정적이라고 신평사에서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긴 한데 그쵸. 그건 그룹 얘기고 네. 그룹의 재무 상황 얘기고 다 상장사잖아요. 다 상장사니까 그러니까요. 네. 각각의 상장사마다 주주들이 갖고 있는 이해가 있을 텐데 그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이슈가 있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주식회사는 사실 회사만 생각할 수 없죠. 주주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많이 복잡합니다. 합병이라는 게요. 네, 다음 뉴스는 오늘 이제 정부가 요즘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걸 좀 진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종합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2029년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물량 23만 6천 호를 중요한 거는 네. 시세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그리고 조금 더 큰 아파트들을 많이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아파트가 부족하면은 비아파트도 이제 공급량을 많이 늘려보겠다. 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상원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이제 방기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게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 게 지난해 9월 이후 약 한 10개월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지금 요즘 많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는 이제 23만 호를 어떻게 가져올 거나라고 한번 좀 하나 따져봤더니 네.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종합편으로 묶은 느낌이어서 사실은 그러면서 조금 이제 조정을 조금씩 했던 게 뭐냐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한 12만 호 정도를 내려고 했던 거를 13만 호로 한 만 호 정도 지금 늘려서 공급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3만 6천 호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도까지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던 이야기도 대부분이 이제 3기 신도시였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은 이루어지기 힘들 수도 있겠구나. 아 그래요? 네. 사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직 삽을 못 떴어요. 네. 삽을 못 뜨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사전 청약했던 부분이 본 청약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많이 지금 좀 회의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비판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9월 달로 예정된 이제 2단계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미루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렇게 지금 정부가 어쨌든 부동산 가격을 한번 잡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제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뭐 아파트 가격은 또 올랐습니다. 또 올랐고 전세 가격도 또 올랐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제 부동산 PF 대출 보증 공급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공급이 개선이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네. 정부 쪽에서는 이제 이거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 오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상 공급 부족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오늘 23만 6천 호 이야기를 꺼낸 건데 기존의 대책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종합편을 만들어준 거 이상의 네.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기존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네. 수도권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또 앞으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네네.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조차 금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쨌든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 단계를 좀 밟아가야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이 이제 기업으로 들어가고 자본시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걸 바라지만 여기서 다시 이제 부동산으로의 그게 쏠릴까봐 네. 많은 걱정을 하다 보니 정부 쪽에서도 공급 부족 아닙니다. 집값 더 안 올라갈 거예요를 자꾸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그 그러니까 시중 5대 은행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네. 현장 점검하다 보니까 시중은행들도 알겠어. 금리 올릴게. 분명 시장 금리는 3.3%까지 내려갔지만 네. 시장 금리는 내려가도 우리는 대출 금리 올리겠습니다. 해갖고 대출 조이겠습니다를 계속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약간 이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분명 사람들의 심리는 부동산 가격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계속 매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네. 왜냐하면 서울의 그러니까 매매 거래 수도 지난 5월에 5천 건 넘었잖아요. 넘었죠. 5월 맞죠? 5월에 5천 건 넘었잖아요. 6월은 더 많이 지금 나올 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야 부동산으로 그렇게 돈 쏠리면 안 돼. 금리 또 앞으로 내려갈 건데 라고 하면서 쪼이고 있고 네. 약간 이게 그 엇박자가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을 수 있는 정부의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식의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반기에 어쩌면은 지금 뭐 서민들이라든지 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확실히 지금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렸을 때 그 효과가 전부 다 부동산으로 쏠려가 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또 빚을 더 많이 내서 집을 사고 네. 그러면은 실물 경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죠. 음. 빚을 많이 냈으니까 그쵸. 돈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지금 우려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공급 부족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은 그 국토부 쪽에서 발표를 할 때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이제 언론들이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주택 인허가 수가 한 20% 정도 이제 부족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3기 신도시 늦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 쪽에서도 지금 건축비 때문에 공사 진행이 멈추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특히나 그들이 지금 대부분이 수도권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좀 직격탄을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조금 기분 좋게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저희 팀에서 우리 류종훈 기자는 자동차, 네. 그리고 바퀴 달린 뭐 비행기, 움직이는 거 다 하죠. 움직이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하시잖아요. 네. 저는 경공업, 섬유, 패션, 패션 좋아하시잖아요. 네. 플랫폼, 그쵸. 그리고 먹을 거.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 제가 보면은 이 한국 소주의 글로벌 인기가 약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에 좀 그래요. 근데 오늘 때마침 저도 안 그래도 좀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롯데칠성이 대미 소주 수출이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46%씩 성장했다. 46%요? 연평균 46%씩 성장했다고 밝혔어요. 와, 연평균 46%.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음식물이 어떤 해외에서 인기가 있을 때에는 네. 예를 들어서 뽀로로 음료수가 몽골인가요? 거기서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팔도 거죠, 팔도 그쵸. 거. 이게 갑자기 왜 나가 있어? 그리고 뭐 러시아에서 밀키스가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고 그쵸. 캄보디아에서 바카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느닷없이 뭐 러시아인이 아니면 캄보디아 영업 뭐 어떤 오퍼상이 네. 우리나라에 와서 먹어보고 맛있네 해갖고 사갖고 들어간 거. 약간 이게 전략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느닷없이 열풍 일으키는 거. 네. 그런 거라고 친다면
사실 소주의 경우에는 지금 롯데 칠성음료도 지난해 12월에 미국 주류 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전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열풍과 지금의 열풍이 좀 다른 건 또 뭐냐면 네. 옛날에 우리가 이제 소주가 뭐 K 소주, 뭐 K 막걸리 해외에서 인기 많고 이런 것들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대부분 타겟이 해외 교민이었어요. 맞아요. 해외 교민들이 마시느라고 좀 수출했던. 네. 근데 그거는 그 시장에 파고들지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보면은 대부분 뭐 그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 매장을 지금 뚫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그거는 대단하다. 이제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일반인들까지도 소주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약간 구조적으로 달라졌다. 소주에 대한 그 미국에서의 그 바라보는 시각이 네.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베트남이나 아니면 동남아에 가면 소주가 인기가 되게 많고요. 소주는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비싼 술입니다. 이 태양 소주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누가 만들까요? 옆에 진로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네. 태양 소주라는 거 그 베트남 현지 기업인 타완당 1999가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짜 소주예요. 가짜 소주. 소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가짜 소주. 그러니까 소주를 먹어보고 현지에 있는 주류 기업이 맛을 비슷하게 내서 판매한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나라 소주가 현지에 가면은 거의 그 예를 들어 하이네켄보다 3배는 비쌉니다. 이야, 고급 술이네. 그러면 현지에 계신 분들은 비싸요. 네. 그러면은 이 한국 소주랑 정말 비슷하게 맛을 내서 만든 다음에 이걸 저렴하게 판매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한국 소주 마시는 느낌이 나면서 네네. 대신 저렴한 돈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저게 흥행을 하게 된다. 그럼 분명히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에서 막 태국에서 소주 마신대 막 소주 열풍이래.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도움 하나도 될 거 없는 그렇죠. 그런 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베트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한국 소주에 대한 그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다. 라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주정 사업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주정사업 그러니까 네, 저 사람도 주정 사가서 소주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거 걔네가 만들던데. 왜냐면은 네, 네, 네. 그거 제가 좀 추가 취재를 해볼게요. 네네. 그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정사가 있고 딱 얘네가 몇 퍼센트 딱 이렇게 쿼터 그렇죠.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베트남이 얘네 주정을 사가나? 앨리스 정님이 두바이 초콜릿 같은 거네요라고 하는데. 두바이 초콜릿이 뭐예요? 그 요즘 그 두바이 초콜릿이 굉장히 핫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매진이에요. 아. 줄 서서 오픈런해도 못 먹어요. 근데 실제 두바이에서 갖고 온 거예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레시피가 있다 보니까 그걸 네. 그대로 지금 만들어서 파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직구에서 먹은 거랑 맛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루몽님 말씀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네. 소주가 무슨 특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소주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걸 경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뭐 중국 음식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중국집에서 밥 먹는다고 네. 중국이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지 맞아요.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소주 기업들, 그러니까 주정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파고들어서 다른 소주를 마시지 않고 한국 소주를 마실 수 있게끔 좀 전략적으로 파고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이미지가 바뀌고 있으니. 맞아. 그러지 않으면 현지에서 만들어서 판다. 거기서도 그런 걸 해야겠다. 우리가 보면은 참이슬 마시는 사람 참이슬만 먹고 네. 새로 먹는 사람 새로만 먹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나라에서도 태양을 못 먹게 어. 각각 업체마다 뭐 진로든 롯데든 어쨌든 업체마다 그쵸, 네. 우리 소주의 맛을 그들의 머릿속에 남길 수 있는 마케팅과 그러니까요. 판촉 좀 그런 필요하지 게 않을까 필요한 싶어요. 거죠.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주 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반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자, 3프로 뉴스룸은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